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요 근래에는 열심히 밤낚시를 다니고 있지만 과거 한때 제가 밤낚시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소름 돋는 귀신 목격담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그곳의 자세한 명칭은 몰라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구삼내역에서 만경강으로 가는 길에 있는 수로였는데요. 가까운 선후배들 한 6, 7명이 모여서 하루는 만경강으로 밤낚시를 갔었습니다. 그러다 한 새벽 1시 반쯤인가? 후배 녀석 중 하나에게 잠깐 심부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심부름을 갔다 돌아온 후배는 한동안 말이 없이 낚시만 하더군요. 늦은 밤이라서 그냥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고 굳이 뭔 일 있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낚시를 하면서 어느덧 동틀녘이 되었고 아침이 되자 저희는 짐을 정리하고 철수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차에 짐을 싣고 다시 집으로 향하던 길, 그제서야 녀석이 이야기를 하나 꺼내더군요. 사실 아까 새벽에 심부름 다녀오는 길에 본 건데요. 그 새벽에 수로에서 웬 애들 둘이 물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절대로 애들이 몸 담그고 물놀이할 깊이가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위치도 외진 곳인데다가 외투 입어도 쌀쌀한 날씨인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서 그 후배놈도 그걸 계속 뚫어져라 지켜보면서 온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바닥만 보면서 걸어왔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 전부 에이 설마 이러면서 외면했습니다. 설마 너 두루미 서 있는 거 잘못 본 거 아니야? 형, 거기는 두루미도 못 서 있어요. 물 깊은 거 다 알잖아요. 게다가 애들 깔깔대는 소리까지 들렸는걸요? 아닌데. 너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싶다. 하지만 얼마 뒤 후배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며칠 뒤 날 밝을 때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바로 그 자리에 어느 젊은 부부가 상을 차려놓은 채 향을 피워놓고 한참을 서 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그날은 날이 저물기도 전에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이건 안성의 모 대학교 뒷산 소류지에서 직접 겪고 들은 일입니다. 낱낚시만 몇 번 다녀본 작은 소류지인데 그날은 뭐에 꽂혔는지 아는 형님과 함께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여름날 거기에 출조해서 파라솔을 치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뭔가 스산한 기분이 엄청 강하게 엄습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대물 낚시한답시고 혼자 여기저기 미친 듯이 깊은 산속에 있는 소류지를 찾아 들어가선 찌만 보면서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뒷편이 전부 몇 자리였던 경험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 묘 주인이 다른 귀신들이 해코지하는 거를 막아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묘가 있건 없건 절대 신경 쓰지 않고 찌만 보면서 낚시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대학교 뒤편에 있는 그 소류지는 달랐습니다. 귀신을 본 건 아니었지만 부슬부슬 내리는 비 속에서 같이 갔던 형님도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낚시를 하는데도 뭔가 그 알 수 없는 찝찝함과 서늘함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마음을 다잡는데도 저희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급하게 장비를 챙겨서 빗물 범벅이 된 채로 한 300m를 서둘러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낮에도 절대 거기를 안 가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형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거길 왜 갔냐고요. 거기 올라가는 길에 폐가가 한 집 있거든요. 근데 그 집 딸이 남자랑 뭐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집안의 결혼 반대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의 시신을 끄집어낸 자리가 바로 그 소류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딸을 건져낸 뒤에 그 아버지는 소류지 올라가는 길에 있는 밤나무에서 줄을 매서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90년대 낚시꾼들은 그거 알고 절대 안 가는 곳인데 왜 굳이 거기까지 찾아 올라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들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걸로 봐선 완전히 소설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럼 저희가 느꼈던 그 찝찝한 기분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겠네요. 이 이야기는 서울 근교의 어느 평범한 주택가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누군가는 귀신을 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겠죠. 지역명을 말하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만한 곳이라 지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에 남양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작은 아이가 엄마, 나도 귀신 본 적 있어 하고 제가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우리 아이가 귀신을 봤던 지역은 제가 7살 무렵에 이사를 갔던 곳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동네가 완전히 촌 수준이었어요. 지금이야 서울 변두리쯤에 화려한 주택가가 되었지만요. 그리고 그 동네 한편으로 뒷산 줄기에서 내려와서 옆 동네와 나눠지는 듯한 한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 중간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썩 나쁘지 않은 현대식 집이었죠. 그리고 그 집을 끼고 도는 오솔길을 따라가면 옆 동네로 가는 지름길이라 가끔씩 거기로 다니곤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집 대문은 다른 쪽이고 그 오솔길 쪽으로 작은 문이 있어서 거기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가끔씩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문도 너덜너덜해지고 멀리서 보면 그 담 너머 마루가 보였는데 그 마루도 뭔가 비닐로 덮여서 펄럭거리기도 하고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랑 저희 엄마가 소곤거리는 걸 들었는데 그 집 며느리가 대청마루에서 목매 자살했다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그 집에 씌인 귀신 때문에
다 도망 나가고 빈집이었는데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결국에는 못 견디고 도망 나가고 또 언젠가는 군인 2명이 담력 시험한다고 들어갔다가 혼이 빠져서 도망 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때가 1976년도쯤입니다. 그 후로는 별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2이나 생겼죠. 그 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가 갑자기 서울 본사로 발령이 다시 나서 급하게 집을 구하는데 집을 쉽사리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 사정상 친정 근처로 집을 구해야 했었는데 그때 딱 한 집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빌라의 2층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앞서 말한 귀신 나오는 집이 있던 바로 근처인데 그때는 그 집이 있던 그 동산 전체가 빌라촌으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급해서 일단 집만이라도 드리자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는데 너무 찝찝했습니다.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찜찜한 기분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빌라에 다 살고 있는데 그리고 세월이 얼마야 하는 심정으로 거의 잠만 잤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1학년이었고 작은아이가 5살이었는데 작은아이가 바로 그 집에서 귀신을 본 겁니다. 그때가 1997년이었어요. 안방에 모든 짐을 두고 거기에 아이 2을 재우고 우리 부부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집이 좁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다 보니까 항상 모든 방문은 열어놓고 지냈었는데요. 그날은 작은아이가 잠결에 엄마한테 가서 자려고 엉금엉금 기어서 안방 문턱을 넘는데 그때 거실 TV가 파랗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던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공중에 둥둥 떠서 TV 쪽을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공중에 떠있는 귀신의 뒷모습을 본 거죠. 가족이 아닌 뭔가가 둥둥 떠있으니까 얘도 적잖이 무서웠겠죠. 그래서 거실로 더 못 나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다가 그 문지방에 무릎이 받쳐서 엄청 아팠다고 해요. 그 아픔이 지금도 생생해서 절대 꿈은 아니었다고 확신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껏 안 하고 있다가 15살이 되어서 앞서 이야기한 한국 남양 특집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귀신 본 적 있어 하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서 전 무섭지 않았냐? 너 왜 그 당시에 말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때 귀신을 봤을 땐 무서웠지만 그 다음에는 딱히 무섭지도 않았고 그때 딱 한 번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살면서 이상했던 일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대낮에 머리를 감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집이 워낙 좁았기 때문에 잘못 들을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전 머리에는 비누범벅인데다가 누가 이리 급해서 문을 두드리나 싶어 수건으로 머리를 둘둘 말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 바람이 밀려 들어오듯 뭔가 훅 스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오른쪽 뺨을요. 이상하다 생각하기도 했지만 뭐 대낮인데 신경 안 쓰고 하던 준비 마저 하고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가는 도중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바람 한 점 없던 바로 그때 강한 바람이 제 뺨과 어깨를 한쪽만을
스치듯이 불어오는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도로가로 확 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느낌이 너무 선명합니다. 다행히 도로에서 달리던 차가 아주 빠르게 달리던 건 아니라서 제가 크게 다치진 않아 다행이긴 했는데, 분명한 건 신호등엔 저 혼자만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있을 수만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고 몇 달 살지 않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인가? 저희 언니에게 그 집 이야기 알아? 하고 물어봤더니 언니는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라고 해요.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도 누구는 느끼고 또 누구는 못 느끼고 또 본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드라마틱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뭔가 있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한번 써봤습니다. 저희 외가댁 친척형 중 한 명은 오랜 기간 소방관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원래 소방관이 되기 이전에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만났었는데 소방관이 되고 난 뒤로는 잘 못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추석쯤이었나? 아마 날이 가을 날씨로 바뀌고 있을 철이었으니까 추석이 맞을 겁니다. 진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이던 날, 그 형도 큰애 삼촌 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형이 해준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너무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친척형의 근무지는 구체적인 언급은 불가능하지만 동해 어딘가에 있는 소방서였고, 따라서 도심에 있는 소방서와 달리 바닷가 근처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때문에 출동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저희 가족은 집이 천안이다 보니까 명절에 멀리 포항까지 가면 저는 밤에 잠깐 나와서 방파제 가서 낚싯대도 던져보고 그렇게 놀다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밤에 방파제 가서 낚시할 거라고 하니까 그때 형이 꺼낸 이야기예요. 이 시간에 낚시? 너 낚시 어디로 가려고? 그냥 매번 가던 데 가려고. 저기 공원 옆에 있는 방파제 갈까 싶은데. 야, 방파제 쪽은 그냥 안 가면 안 되냐? 저기 해변가에서 해. 밤도 늦었는데. 에이, 해변가 쪽은 잔챙이들밖에 안 나와. 적어도 방파제 위에 올라가거나 갯바위 정도는 가줘야 이게 고기지 하는 것들 나온다. 고비야, 밤에 방파제 위에 올라가는 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나 예전에 방파제 사람 구조하러 갔다가 트라우마 생길 뻔했어. 이러면서 형이 해줬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방파제는 테트라포드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 올려서 파도로부터 항구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길 낚시하라고,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구조물의 사이즈들이 결코 작지가 않은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이 일렁이는 바닥까지는 뻥 뚫린 곳들의 경우 수미터 이상의 낭떠러지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죽거나 크게 다치고도 살려달라는 소리를 밖에 있는 사람이 전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게다가 방파제에는 따개비류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떨어지면서 피부도 죄다 찢어질 테고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비슷한 관련 괴담에서 다 들어보셨을 테죠. 그런데 어느 날 형네 소방서로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느 낚시꾼이 방파제 위로 옮겨다니면서 낚시를 하던 중 방파제 아래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놀란 낚시꾼은 아래에 보이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불러봤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내 말 들려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떨어질 때 충격 때문에 의식을 잃은 건지 아니면 죽은 지 한참 된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곧장 119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현장에 저희 친척형과 동료분들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소방관이 출동해서 그 주변이 시끌시끌하니까 주변에 낚시하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 어촌 사람들이 좀 몰려왔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조할 때 형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이유가 방파제에서 떨어진 그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그나마도 얼굴에는 아직 부패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떨어진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답니다. 그치만 이미 그 구조대원들은 느낌이 쎄한 걸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 수미터 아래 방파제로 내려가서 대원들이 그 남성을 끌어올리자 그 남자 가슴 아래로는 뼈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물속에 있던 가슴 아래의 살과 내장들은 이미 물고기들이 다 파먹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만약 그 낚시꾼이 발견 못했거나 욕심낸다고 발길한다는 곳까지 더 깊게 들어갔었으면 훨씬 늦게 발견돼서 이미 방개들이 상체까지 다 먹어버렸을걸? 그렇게 방파제 위험하다고 해도 매년 사고 신고 꾸준하게 들어온다? 너도 진짜 조심해. 겁주려고 하는 소리 맞아. 물론 저도 방파제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야기해주니까 해변에서조차 낚시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게다가 명절이라고 놀러왔지만 계속 소파에만 드러누워 있던 형의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출동 현장에서 본 어떤 충격적인 장면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형이 방파제 이야기는 노파심에서 해준 이야기였을 뿐이라면서 본인 경력 내에 손에 꼽는 몇 가지 끔찍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이야기만으로도 트라우마를 전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입을 꾹 닫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들이길래 그렇게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닫았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처음 일본에 집을 구했을 때 귀신 든 집에 3년간을 살았었습니다. 저랑 제 남편 둘 다 거기에선 외국인이라서 일본에 집을 구하기가 무진장 힘들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갑자기 신축 빌라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안을 했거든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집에 벌레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신 든 집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장점인 듯한데요. 물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신축이라서 깨끗하니 벌레가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희한한 점은 한여름에도 모기 한 마리조차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3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녁마다 갑자기 시작되는
정전 파티였어요. 근처 다른 집들이나 다른 호수들은 정전이 안 되는데 유독 우리 집만 자꾸 정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기를 아주 많이 쓰는 집도 아니었고 신축이다 뭐다 해서 다 새 거였는데도 밤마다 그렇게 정전이 일어났죠. 처음엔 뭐야? 뭐 이러면서 되게 무서워했는데 나중에는 아무 감흥도 없이 그냥 차단기 올리러 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혼자 있을 때마다 오르골 소리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가만히 있던 오르골이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를 내면서 돌아갈 때가 있었는데 문제는 태엽을 한 번도 돌린 적도 없는데 스스로 돌아가면서 소리를 냈고 언젠가 한 번은 이게 날씨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날은 진짜 한 소절도 넘게 돌아가더라고요. 네 번째는 자꾸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느낌이 집에 들었어요. 빛이 안 드는 집도 아닌데 너무 어두운 느낌과 그런 분위기. 덩달아 기분까지 우울해져서 거의 우울증 초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자판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근처에 흰옷 입은 여자가 자판기 옆에 물끄러미 서 있는 모습을 제 남편이 목격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판기 앞이 아니라 옆에 서 있었어요. 처음엔 고양이나 강아지라도 잃어버렸나? 하고 쓱 쳐다보고 운전하면서 갔는데 한 5분쯤 운전하다가 다른 자판기를 하나 지나치게 되었는데 거기에 똑같이 서 있는 여자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제 남편은 신나가지고 드디어 일본에서 귀신 봤다고 막 그렇게 소란을 피웠죠. 근데 저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사실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 집에서의 마지막 날까지는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부동산 중개인이 와서 집을 체크하는데 일본은 집이 손상되어 있거나 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엄청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데 특히 외국인들 살았던 집은 더더욱 신경 쓴다고 해서 엄청 걱정했었어요. 근데 중개인이 오자마자 집에 붙어있던 부속품 같은 것들이나 손잡이가 자꾸만 투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던 손잡이마저 그렇게 팍 떨어지니까 배상비용 청구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엄청 불안했는데 이 부동산 중개인이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엄청 서둘러서 체크하고 그냥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증금 남은 걸 급하게 주고 떠나버려서 아, 여기 뭔가 이상하긴 했던 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집 앞에 요양병원이 창문을 마주보고 있어서 좀 찜찜하긴 했었거든요. 그 집에 살 때는 제 남편이나 저나 되게 둔해서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았는데 새로 이사 온 집이 너무 밝은 데다가 이상한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그 집에 뭐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때는 2012년 여름 짬찌 이등병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느 부대나 그렇듯 이등병 시절에는 한창 선임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겁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불침번을 서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선임이 대대로 내려오는 귀신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겁니다. 잠깐 그 썰을 풀자면 우리 막사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요. 빨간색 공중전화가 일렬로 4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밤에 근무 가면서 그 4개 중 마지막 공중전화 박스에는 절대로 후레쉬를 비추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모르고라도 비췄다가는 거기에 붙어있는 남자 귀신이 화들짝 놀래서 되려 그 사람을 놀래키거나 괴롭힌다는 뭐 그런 뻔한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제가 근무를 서던 중 실외 온도 체크를 위해서 밖에 백엽상으로 가야 했죠. 근데 백엽상에 가는 경로에 마침 그 빨간색 공중전화기를 지나쳤어야 했는데 공중전화 박스가 보이자 갑자기 그 선임이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조금 으스스해지는 한편 궁금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일부러 하나씩 그 박스들을 열어보고 후레쉬도 비춰보고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귀신은 무슨 귀신, 아무것도 없더군요. 저는 안심하고 다시 백엽상으로 가서 실내 온도를 체크한 뒤에 다시 근무지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공중전화 박스 쪽을 지나쳐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수화기 잘못 내려놨을 때 나는 그 신호음 있죠? 갑자기 그게 뚜뚜뚜뚜뚜뚜 이러고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에이 설마 하고 보니까 그 소리는 마지막 공중전화 박스에서 들리는 소리였고 그때 당시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라 밖에 나와서 몰래 전화하는 병장도 절대 없을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 소리 듣자마자 에이씨 스발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엄청 뛰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저 진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이건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병장 마로봉 때 저희 부대에 있던 일병 후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군대에 오기 전 녀석은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랑 단 둘이 살고 있었고 게다가 외아들이라서 가족이라곤 엄마뿐이 없는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녀석이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에 당연히 의가사 제대 절차를 밟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불운하게도 제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도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부모님께서 법적으로 완전하게 이혼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별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서 호적상에는 이 녀석 위로 아버지가 있는 상태로 분류가 돼서 제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녀석은 복귀 후에도 다크서클이 엄청 진하고 눈두덩이가 완전히 까매가지고 거의 폐인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또 뜻밖의 상황에 제대도 할 수 없었지 저를 비롯한 선임들 그리고 부대에서도 이런 녀석의 사정을 알고서 아예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일과와 훈련에서 열애를 했고 항상 내무반에서 잠만 자거나 폐인마냥 앉아있기만을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생활관 이등병 녀석이 인사과장한테 불려가서 엄청 혼났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인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일병이 일부러 훈련이나 일과를 빼기 위해서 위장크림 같은 걸 눈두덩이에 펴발라서 폐인인 척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인사과장이 이건 좀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부모가 돌아가셔서 엄청 힘들 텐데 훈련 빠지고 뭐 걔 뒤치다거리 하는 걸 질투해서 선임을 이렇게 찌르고 모함하느냐. 선임들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등병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 일병은 계속해서 모든 활동에 열애가 되었죠. 이후 제가 제대하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부대에서 친했던 녀석들의 소식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에이, 잘 지냈어? 나 코병장. 어? 형님, 웬일이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너도 얼마 있으면 제대 아니냐? 요즘은 좀 어때? 에이,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맨날 조페이치고 똑같죠 뭐. 아참, 그나저나 그 김성준 일병 걔는 요즘 괜찮냐? 형님, 말도 마십시오. 걔 때문에 한동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어? 왜? 설마 걔 자살했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새끼 진짜로 눈두덩이에 위장크림 쳐바르다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녀석은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으로 인해 페인에 몰골이 된 게 아니라 정말로 눈두덩이에 위장크림을 펴발라 모든 훈련과 일과를 열애받았던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그 상실감은 이해가 되나 부모의 죽음을 저런 식으로 이용했을 그 녀석을 생각하니까 사실 이 새끼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거의 20여 년 전? 저는 그 악명 높은 별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22사단을 나왔습니다. 그때는 돈 없고 백 없으면 산간 오지에 총알바지 부대로 갔었죠. 그땐 그랬습니다. 22사단이 총기 난사, 노크 귀순, 자살 등 그런 끊임없는 자체 사고로 되게 악명이 높은 부대였는데 사건 사고가 하도 많아서 사단장 이름을 외워놓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외우는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101류가 나간 이등병의 미복귀로 인해서 한 번은 부대가 발칵 뒤집혔는데 걔가 해운대 앞바다에서 시체로 떴다죠. 부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 일병쯤 됐을 때였나? 그때 같이 근무 나가기 싫은 되게 거지 같은 상병 5호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근무를 나가게 됐어요. 그놈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열이 뻗치니깐요. 해안경계 근무라 바다 멍 때리면서 날밤 까는 근무였는데 그날따라 칼바람이 얼마나 춥던지 수통에 받아온 물이 금세 얼어버릴 정도였죠. 근데 근무 초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거지 같은 새끼가 한다는 소리가 야, 나는 여 안에 있을 테니까 너 밖에 나가서 누구 오는지나 잘 봐. 알았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새끼는 초소 안에서 자빠져 자고 저는 밖에서 누가 오는지 감시를 하고 있는 무장공비 경계 근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거지 같은 근무의 연속이었죠. 저는 초소 바깥 풀숲에 대충 쪼그리 앉아서 철조망 계단 쪽에서 누가 오는지 멍 때리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규칙한 발자국 소리로 봐서는 중대장이랑 통신병? 뭐지 근데? 이건
두 명의 발자국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달빛에 어렴풋이 비치는 그 형체는 최소 3인 이상. 아, 이거 쌉됐다. 대대장까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쪽 통문이 열리며 삐그덕 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고, 발자국 소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귀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형체도 최소 3인 이상으로 확인이 됐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안에 자빠져 자고 있는 그 새끼를 깨우러 헐레벌떡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까지 굴면서 자빠져 자고 있더군요. 이 답도 없는 자식. 김상병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지금 누가 순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에이씨. 저희는 쏜살같이 달려나가서 사람이 걸어 내려오는 통문 쪽을 향해 엎드려 사격 자세를 취하며 암고호를 댔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어? 뭐야? 아무도 없잖아. 야, 이 새끼야. 너 나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닙니다. 분명 누가 오는 걸 봤습니다. 아, 이 새끼가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너 이리 튀어와. 너 해 뜰 때까지 나한테 뒤졌다. 아우, 이 새끼가 소대 실세한테 장난을 쳐? 이 새끼가 뒤질라고 진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이바를 쓴 채 개머리판으로 수없이 맞은 저는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근데 도대체 저는 무엇을 본 걸까요? 그 소리까지 선명했거든요. 분명히 군복 차림의 사람 형체였고 하이바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발자국 소리랑 통문 소리 너무나 선명했는데.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우연히 행보관으로부터 과거 그 초소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고문관이 한 명 있었는데 걔만 주구장창 갈구던 선임병이랑 둘이서 근무를 나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근무지에서조차 한창 부조리를 당하고 있던 그 고문관이 그만 선임병을 향해 장전을 하고 방아쇠를 당겨버렸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부대원에게도 총격을 가했고, 그 다음 총구를 그대로 세워 자기 목에도 격발. 결국 그 여파로 초소는 폐쇄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평소에 저 위쪽에 있는 초소는 위치가 꽤 괜찮은데 왜 사용을 하지 않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그 근처로 수풀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올라가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후에 제가 짬이 차고 나서 후임병 몇을 데리고 그 초소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행보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사실인 듯 했습니다. 당시 나무로 만들어진 초소문과 콘크리트 벽돌에는 총격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천장에 보이는 선명한 구멍은 총구를 그대로 세워 스스로 격발했던 그 순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죠. 아직까지도 선명한 그때의 기억입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전교생 다 합쳐서 대략 150명 정도가 다니고 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래도 시골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애들이 엄청 자유로웠습니다. 야자 도망가는 건 일상이었고
노래방도 가고 읍내에서 놀고 그러다가 밤 8시 9시쯤이 다 되어서야 기숙사 돌아오는 애들이 천지였죠. 반면에 저는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쭉 야자만 했는데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1층 복도 맨 끝에는 가정실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옆 급식실이랑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야자 끝나고 교실 문 잠그고 집에 갈 때는 거기를 꼭 거쳐야 했거든요. 근데 보면 그 가정실 안 책상 위에서 쿵쿵 뛰고 있는 여자 귀신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영안이라고는 할 순 없어도 귀신은 잘 보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그 귀신은 꼭 무슨 메탈 밴드 보컬 마냥 쾅쾅 뛰고 있는 겁니다. 너무 소름이 끼쳐서 일부러 외면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귀신을 본 게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애들도, 특히 음악부 애들은 학기 말 축제 때 그 귀신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한 남자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경비 할아버지 말로는 거기 자리가 원래 묘가 있었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지으면서 그 묘가 흉하다고 남겨두지 않고 밀고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거기에 귀신이 남아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숙사 건물 1층은 남학생 기숙사, 그리고 2층은 여학생 기숙사인데 2층 맨 끝에 보면 끝방은 아무도 못 쓰는 터라 아예 막아놨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원래 쓰던 방이었는데 그 방만 쓰면 애들이 가위에 눌리고 제대로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방을 아예 막아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숙사 학생들은 그 근처를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귀신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목요일 저녁에 대청소를 하고 대걸레를 창고에 두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 2층에 가면 딱 복도 창문에서 그 문제의 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창문이 하필 열려 있어서 그 창문을 닫으려고 다가갔는데 그 방 베란다 쪽에 흰 옷을 입었는데 그 돌아가시면 입히는 수의 같은 걸 입은 남자가 가만히 서 있다가 오뚜기 인형 알죠? 마치 그것처럼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어붙은 상태에서 저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2층은 여자애들만 쓰는 방인데 그리고 저게 남자가? 그것도 이 시간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엄청 빠르게 도망쳐서 바로 사감실에 열쇠를 갖다 드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문 잠그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그 귀신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귀신 중에서 가장 끔찍하게 생긴 애들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가 바닷가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창문을 열면 바닷가가 쫙 보이는데 그 근처가 관광지이면서 수련회장이어서 밤에도 가로등을 켜놓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진짜 정말 예쁩니다. 조용한 음악 틀고 바닷가를 걸으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질 정도로요. 그런데 밤이 되면 세상에 호러도
무슨 그런 호러가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숙사 들어와서 밤에 독서실에서 창문을 봤는데 바닷가 근처에 사람들이 물 안에 상반신만 내놓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무슨 밤 10시가 다 됐는데 저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 사람인데 눈이 너무나 퀭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조만간 눈치챌 수 있었죠. 그래서 와, 바다에 귀신이 많다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3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지만서도 사람이 죽는 일은 꼭 유독 그곳에서만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살이었어요. 나중에 이모 할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수살기들은 보통 자기만 있는 걸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해서 죄 없는 산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소름인 게 우리 학교 있는 동네에 작은 PC방이 있는데 거기 주인 할아버지가 죽기 전날에 제가 우연히 봤단 말이에요. 그분이 진짜 평소에는 해맑게 웃고만 계시는 분이었는데 우연히 바닷가 앞 정류장에서 마주했는데 완전히 눈이 풀려 계셨어요. 뭔가에 홀린 것처럼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그렇게 멍하니 계시길래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었는데 전혀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조금 소름이 끼쳐서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는데 지금도 가끔 만약 그때 그분을 제가 말렸다면 지금쯤 살아계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겪은 건 제가 대학생 때였고 그때는 서울교통카드였나? 팀원이 이전 모델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한성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집이 노원이라서 지하철로 통학을 했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기가어해서 가위도 자주 눌리고 잔병치레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뭐 불치병에 걸리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주변에 보면 1년 중 상당 기간 감기에 걸려서 콜록거리고 다크서클도 진하고 얼굴도 창백한 애들 있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버스 말고 지하철을 주로 이용했던 것도 버스 냄새를 맡거나 조금만 심하게 흔들려도 완전히 멀미 직전 상태처럼 머리가 띵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게다가 한번 가위에라도 눌리는 날엔 정말 진땀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고 가위에 눌리면서 안간힘을 썼던 게 실제 근육통으로 연결될 정도로 한번 가위에 눌리면 살벌하게 눌렸어요. 뭐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모님께서 약간의 신기 비슷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픈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 번에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 체력이 정 안 되겠으면 재수 3수를 해도 좋으니까 건강만 하라고 그렇게 독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지방으로 대학교를 가게 되면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재수 3수해도 좋으니까 학교는 꼭 서울권으로 가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저는 비록 허약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책상에 앉아있는 게 편했던 저는 운이 좋게도 첫 번째 수능에서 인서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해나가면서 뭔가 조금씩 건강도 나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한 달에 4-5번 눌릴 가위도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드는 느낌으로요. 그러다 제가 3학년쯤이었습니다.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귀가하는 길이었어요. 거의 막차에 가까운 시간에
지하철에 몸을 실었는데 정거장수도 얼마 안 되는데 저는 그 사이에 깜빡 졸게 되었습니다. 근데 느낌이 영 좋지가 않더군요. 가위에 자주 눌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뭔가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 지하철 좌석에서 말이죠. 당시 좌석 가장자리 쇠기둥 있는 쪽에 앉아 있어서 그 기둥에 기대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리면서 저 멀리 지하철 다른 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하철 칸마다 중간문 있죠? 그걸 다 열어놓으면 저 멀리 있는 칸들 다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 시야 저 멀리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검은 형체가 천장에 붙어서 막 기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막 사람들을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가위 눌릴 땐 뭔가 귀신들이 천천히 야금야금 괴롭히는 느낌이었다면 저 멀리 보이는 그 검은 그림자는 서둘러 괴롭히거나 죽일 대상을 막 탐색하는 느낌? 그러면서도 왠지 저를 향해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역시 제 뜻대로 되면 그게 가위가 아니었겠죠? 그렇게 한 칸, 한 칸 그것이 이렇게 다가오다가 제가 있는 바로 직전 칸에서 그것의 얼굴이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 악마의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의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손에 집을 수는 없었고 그 악마는 점점 저희 칸 중간문을 향해서 더 빠르게 기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이번 내리실 역은 노원역입니다 하는 그 안내 멘트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마가 중간문을 넘어 딱 우리 칸에 들어오는 순간 스르르 가위가 풀렸습니다. 가위에서 깨어나니까 마치 또 아픈 사람처럼 온몸이 식은땀 범벅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주머니에서는 휴대폰 진동이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면서 지하철 문 앞에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엄마였고 전화를 받아들자 소연아,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너 지금 어디야? 엄마, 나 이제 노원역에서 내리려고. 그리고 그 순간 저희 칸 중간문 바로 옆에 있는 노약자석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여러 차례 끓는 기침을 하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노원역에 도착해서 문이 열린 뒤에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 할아버지를 들쳤고 같이 내리셨는데 저는 조금 전 가위 눌릴 때 그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나며 너무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후에 그 할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마지막 장면은 기침하며 쓰러지고 들려서 나오는 것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엄마와의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무서운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귀가를 했고 집에 도착한 뒤에 엄마가 왜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소름에 휩싸였습니다. 엄마가 너 기다리다가 깜빡 잠에 들었는데 글쎄 꿈을 하나 꿨지 뭐야. 거기서 내가 지하철에 앉아 있었는데 엄마 옆 칸에서
끔찍하게 생긴 검은 사람의 형체가 천장을 기어다니면서 막 웃고 있는 거야. 그때 엄마랑도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꿈속인데도 불구하고 털이 바짝 서는 게 그대로 느껴지더라니까. 그리고 그게 지나간 뒤에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 옆쪽으로 눈을 돌렸어. 근데 저 멀리에 소연이 너가 앉아있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갑자기 잠이 확 깨더라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도통 받지를 않아서 엄마는 당연히 걱정을 했지. 너한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엄마는 제 상황을 아마 꿈속에서 목격하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가 걱정할까 싶어 제가 가위 눌렸던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친구가 신점을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무당집에 가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우려했던 말은 나오지 않았고 점차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았는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가위도 거의 눌리지 않고 사랑스러운 남편 탓인지 잠도 편안하게 잘 자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은 이야기 혹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